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을 한다. 이런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이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됐던 2021년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의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그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 처분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위주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뭐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 뭐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누가 한때 살았던 공간이다. 뭐 이래서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걸 왜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또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거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의견은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요약해서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미훈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 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장기 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썼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목적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거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그런 고퀄러티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고, 네,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가령 금융만 하더라도요.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이 왜 안 됐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1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0세 되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으로 3억을 100가구를 받아서 300억을 조달하는데 그걸 상환했었는데 전세 차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 조달이 더 이상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임대 공급에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 아름아름 공급해 왔었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해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네. 그건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뭐할로 임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 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적인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제 현장에 있는 또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는 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신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받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대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 뼈 때리는 돌직구를 가차없이 날려버린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시장 안정화인지 집값 하락인지 명확한 방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실태를 만천하에 폭로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하는 짓이라며 다급히 선을 긋고 나섰죠. 하지만 과거 정부의 참담한 규제 실패까지 소환한 경제 전문가의 날선 비판은 현장의 지독한 답답함을 여과 없이 증언하고야 말았습니다. 혹시 뚜렷한 철학 없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결국 서민들의 피눈물만 쥐어짜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